장례식장에서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장례를 치른 후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아내도 없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여전히 제 곁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9살이 된 박동훈입니다. 제 인생은 그 누구도 비할 것 없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제 인생만큼 극적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파란만장한 제 인생에도 스스로 엄청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느꼈던 감정과 상황이 저에게 살면서 큰 의미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제 인생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한때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 40년을 함께 살았고 아들 제무와 딸 제이를 키우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죠. 자식들이 대학에 가고 결혼할 때도 저와 아내는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땐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평소처럼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을 하러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바람이 불었었는데 이제는 바람 냄새가 참 맵더라고요. 눈 감았다 뜨면 금방 겨울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뭘 해 먹을까요? 오랜만에 된장찌개 어때요? 찌개가 먹고 싶네. 그래요. 맛있게 끓여줄게요. 하지만 그 순간 아내가 제 손을 놓더니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고 손이 덜덜 떨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아내는 의식을 찾지 못했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고 의사 선생님은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이라도 해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너무 커서 가성비 좋은 보험만 신규 가입을 했던지라 뇌출혈 수술 비용은 어느 정도 제 돈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급히 수술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직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돈이 없더라도 집을 팔고 적금을 해지하고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30년 동안 살아온 집도 팔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도 형편이 어렵다며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회사에서 힘든 시기라 돈을 보태드리기 어려워요. 하나뿐인 아들의 매정한 답변에 내심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지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까지 신경 못 쓸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빚이 있어서 정말 죄송해요. 딸 제 역시 힘들다는 말뿐이었고 아내 병원비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하는데 급하게 도움 요청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채라고 불리는 삼금융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 겁이 났지만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됐지만 그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내의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반신불수가 되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고 저는 점점 더 큰 빚에 빠져들었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힘내요. 우리 다시 산책도 가고 된장찌개도 먹자고요. 하지만 아내가 제 말을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 어느 날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찾으셨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다리는 그만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그렇게 떠나고 말았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자식들도 장례식에 왔지만 그들의 표정은 슬픔보다도 걱정이 더 커 보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아내도 없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여전히 제 곁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죠. 아버지, 저희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아들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감에 하는 말 같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해볼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자식들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좁은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었어요. 삼금융권에서 고리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일자리를 찾아 헤매었지만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융업체 직원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이자라도 갚아야죠. 안 그러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사채업자의 말에 저는 60이 넘은 나이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삶이 두려웠고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상가 한쪽 구석에서 신문지를 깔고 동상에 걸리지 않기 위해 두꺼운 패딩을 둘러쓴 저의 모습이 처음엔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한 노숙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일자리 찾고 계세요? 인력 사무소에 가면 일당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번쩍 뜨고 노숙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일당은 얼마인지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요. 다음 날 그가 알려준 인력 사무소에 갔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직원이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일하러 왔습니다. 여긴 힘쓰는 일입니다. 어르신 나이에는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주저했지만 다시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다시 길거리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반장은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땅을 파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하지만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들의 눈빛에서 묘한 동정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다른 이들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도시락을 먹곤 했습니다. 하루는 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은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일하는 것은 제 나이에 위험할 수 있지만 그 일마저 거절하면 더 이상 일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사다리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자재를 나르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순간 발을 헛디뎠고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동료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큰 골절은 없다고 했지만 다친 다리 때문에 당분간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생계가 끊긴다는 말이었죠. 치료비는 고사하고 고시원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후 저는 거리를 헤매며 어떻게든 끼니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몸이 아프니 모든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작은 분식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가게 안을 쳐다보고 있자니 마침 나이가 50살 정도 넘은 남자 사장님이 나와서 저를 보더군요. 제 얼굴에 묻은 피로와 고단함을 보셨는지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들어오셔서 뭐라도 좀 드세요. 저는 밥 먹을 돈조차 없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분식집에 들어간 순간 어릴 때 아내와 자주 먹던 매운 떡볶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조명의 분식집에서 몸이 풀리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말없이 앉아 있는 동안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내오셨습니다. 이거 드세요, 할아버지. 좀 싱거울 수 있는데 김치랑 같이 드세요. 그렇게 우연히 한 그릇의 따뜻한 라면으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젊은 사장님의 이름은 강민수였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디서 일하고 계세요? 저는 그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식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얘기를 하자 젊은 사장 민수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뭔가를 고민하는 듯하더니 대뜸 저에게 제안을 하더군요. 할아버지, 저희 가게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큰일은 아니에요. 간단한 설거지나 보조 업무 같은 거예요.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제게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죠.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많고 몸도 이렇고. 걱정 마세요, 어르신.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민수의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나 간단한 재료 손질 같은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주방에서 나는 떡볶이 냄새를 맡으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주던 된장찌개, 전을 부치던 소리, 따뜻한 가정의 냄새들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올랐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음식을 만들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 생각엔 손맛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젊었을 때는 자주 했죠. 아내가 아프면 제가 요리를 도맡아 했으니까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거. 그럼 된장찌개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제가 재료 준비해 드릴게요. 손님들 반응도 볼 겸요. 저는 망설였지만 민수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익숙한 감각이 다시 돌아오는 듯했죠.
제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그 따뜻한 기억이 요리로 되살아났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 내가 다시 요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만들어낸 된장찌개는 그날 가게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맛보더니 한마디씩 했죠.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민수도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대박이네요. 이거 진짜 메뉴에 넣어도 되겠어요. 그 후로 저는 민수와 함께 가게에서 요리를 배우며 점점 더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잡채, 갈비찜 등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만들었던 음식을 하나씩 기억해내며 손님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고 가게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요리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는 방송을 타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맛집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르신은 그냥 직원이 아니라 저희 가게의 은인이자 요리사예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오히려 고맙지. 덕분에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았으니까. 민수와 저는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이 즐거웠습니다. 이제 다시는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제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저에게 묻더군요. 어르신, 지금 사시는 곳은 괜찮으세요? 고시원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만두고 저희 집에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집에 빈 방도 있고 함께 살면 더 편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수에게 신세를 지는 것도 미안했고 나이가 들어서 그와 함께 살며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배려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될까? 민수야, 나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오히려 든든하죠. 그렇게 저는 민수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곳은 저에게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내와 함께 살던 집처럼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며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되고 나서 연락이 아예 끊겼던 아들이 가게로 찾아온 것이었죠. 아들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방송 보고 알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오랜 세월 묵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돌아온 것이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외면했던 기억들이 저를 괴롭혔죠. 아들과 눈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을 때 처음엔 차가운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을 뱉고 나서도 마음 한편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이니 결국 자식이니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쌓아온 상처와 서러움은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외면했던 그 아들이 지금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내 마음속 깊이 꽁꽁 잠겨있던 감정을 마구 끌어올렸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웠습니다. 오랜 고통과 외로움, 그동안 혼자 싸워야 했던 나날들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아들은 간절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제발.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벽이 조각조각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은 가족입니다. 자식은 자식이고요. 아무리 그들이 날 버렸더라도 나 역시 그들을 영원히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들을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어쩌면 누구보다 그리워했던 건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과 흐느끼며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을 때 내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떨리며 마음이 풀려갔습니다. 나는 무릎 꿇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물 자국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건 다름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식에게 느꼈던 분노, 실망,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자.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품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오랜 세월을 걸어온 나의 외로운 길 끝에 다다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제이도 저를 찾아와 화해를 청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의 아픔을 뒤로하고 다시 가족과 함께 그리고 민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요리는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고 그 덕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매일 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보고 있지? 나 이제 잘 살고 있어. 우리 아이들도 돌아왔고 나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